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깜평사 파이널 거시경제 파트 제2장 소비와 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매번 출제되지는 않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전체적인 다양한 소비 이론에 대해서 묻는 게 출제되고 있어요. 소비 함수의 특성, 여기도 뭐 소비 함수, 다양한 소비 함수. 그래서 이제 케인즈 소비 함수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요인들 미치는 다양한 꾸준해츠 우리가 연구 결과 이후에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했잖아.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요 토빈의 Q를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토빈의 Q, 그리고 토빈의 Q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해가지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도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한 뭐 현재가치법 이거는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가치법과 관련해서 하는 거는 우리 뭐 회계학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문제 우리 한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소비 함수는요, 이렇게 y는 c, i, g 이렇게 순수출. 자, 이렇게 총수요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여기 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살펴보면 케인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소득이다. 이자율일 수 있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꾸준해체 연구 결과 이후에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따르면 항상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상대소득가설, 이거 뭐라고 할까? 과거의 다른 사람의 나죠. 과거의 나, 다른 나의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래 집단의 소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생애 전체 주기를 고려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자산이라 할까? 에셋 이런 것들.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겠죠.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게 나을까요? 줄이는 게 나을까요? 줄이는 게 낫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요거 투자 함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자율 영향 미칠 수 있겠지. 마이너스예요. 이자율 말고 이제 케인즈는 이제 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 미칠 수 있고 소득의 증가, 그걸 뭐 가속도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빈의 Q, 요거 중요하죠. 요 이자율은 이제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불확실성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토빈의 Q 요 정도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소비 함수 차근차근 볼게요. 자, 교재로 갈게요. 203페이지. 자, 소비 함수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케인즈 소비함수 이렇게 있죠. 자,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 케인즈 소비함수는 거기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기초소비지. 거기다가 스몰 c를 한계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계소비 성향이 승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MPC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케인즈 소비 함수는 어떤 특성입니까? 절편이 있잖아. 소득이 있을 때 소비 여기 C0 해서 절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게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 여러분, 평균 소비 성향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한계 소비 성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을 그리면 자, 평균 소비 성향을 그려본다라고 할게요.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기울기지, 평균이.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강으로 할까요? 한계 소비 성향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NPC. 자,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한대에 있다가 점차 작아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APC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계가 평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 시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하락하고요. 자,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한계가 평균보다 더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밑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잘 보시죠. 자, 요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시사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일시적인 조세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텍스를 뭐 감소시킨다고 할게요. 감소시킨다. 그러면 감면하면 이게 뒤에 보겠지만 여러분 마무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영향을 안 미쳐. 일시적인 소득 증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소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런데 이게 꾸준해치가 실증 연구를 해본다니까,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 꾸준해치의 실증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꾸준해치의 실증 연구 해보니까 케인즈 소비 함수가 단기는 잘 설명해. 단기에는 오케이. 근데 장기에는 성립이 안 한다는 거야. 단기에는 여기 보시면 한계와 평균의 관계가 이게 되는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파급 효과 점핑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지금 케인즈 소비 함수가 있고요. 케인즈 소비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꾸준해츠 연구 결과 이후에 자,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요게 등장하는 것이죠. 상대소득가설. 자, 상대소득가설이라는 게 뭐야? 그치? 뭔가 상대가 있는 거야. 상대라는 게 거기 보시면 자, 소비의 비가역성 그리고 상호의존성.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습관이야, 습관. 예, 그래서 이제 톱니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톱니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상호 의존성, 또래 집단 있잖아. 어울리는 무리, 그거에 의해서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전시 효과, 폼생 폼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꾸준해치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단기에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아요.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된다? 단기는 잘 설명하는데 장기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세요. 전시 효과, 톱니 효과, 그리고 약간 뭐 비합리적이긴 하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할까?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케인즈 소비 함수 보는 것처럼 소비와 소득과의 관계에서 이 단기는 이렇게 된다니까, 단기. 장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장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다음 가보시면 두 기간 모형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 우리 이거 미시에서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모형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등장하게 된 게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소득 가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항상소득 가설은 거기 보시면 자, 우선 가정에서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임시소득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식이 막 복잡해. 그래서 뭐 다 볼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소비가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이렇게 할게요. 소비가.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소득이 항상소득과 퍼머넌트 인컴과 트랜지토리 임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상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시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소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뭔데? 결론은 이거야. 스토리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막 칙 복잡한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시사점만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소득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사점 정리하시면 일시적인 세금을 인하하는 조세 정책은 영향이 있을까요? 소비에 없을까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 뭐 많이 봤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칩니다. 뭐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문제점.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가설입니다. 생애주기 가설이죠. 생애주기 가설. 자, 이거는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비랑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죠. 여기 나이가 들면 따라서 소득은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 근데 소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저축입니다. 플러스 저축.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는 플러스 저축을 하게 되는데 좀 뭐 그렇지도 않죠. 이게 뭐 일해도 저축 돈이 안 쌓여요.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라이프 사이클 요 가설인데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 그래서 소비의 평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C가 거기 보시면 자산 보이십니까? 알파 웰스야 자산. 그 다음에 베타 Y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요 W가 자산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을 고려. 자, 이 웰스 부는 소득이 증가할 때 부는 잠깐 멈춰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집 이런 거 막 금방금방 변해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누적되다가 이제 뭐 기간을 길게 해서 막 50년 이렇게 보면은 소득이 변하면서 부동산도 변할 수 있지만 단계는 요게 고정돼 있어서 요게 바로 기초소비 절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간단히 푸시면 돼. 거의 단기, 장기 있어요. 단계는 평균과 한계 어느 게 크다? 평균이 한계보다 크고 장기는 두 개 똑같습니다. 자, 항상소득 가설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생애주기 가설 두 개 서로 비슷하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 forward looking이라고 해요. 미래 전망적 소비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봐주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워크 가설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소비 함수 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자, 이렇게 미래전망적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미래전망적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저축도 할 수 있고 차입도 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하는 거야. 차입이 가능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현실에서 유동성 제약 그 밑줄 치세요. but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어. 좋아.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다니면서 간평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게 유동성 제약이죠. 차입 제약이야. 아, 담보를 달래. 내가 뭐 담보 낼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차입 제약에 빠지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야. 뭐 돈을 빌려 학원을 다니지.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점띵 보세요.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앞에 뭐 세율 인하가 뭐 이렇게 다 필요 없고요. 항상 소득 가설이나 생애주기 가설 설명력이 떨어지고 케인즈 소비 이론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이렇게 소비 이론 보셨고요. 그 다음 투자 이론 한번 볼게요. 자, 투자 이렇게 보시면 투자와 관련해서 결정 요인들 많이 있는데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요 그냥 좀 보시면 보시는데 우리 앞에서 기출 출제 포인트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돼요. 다른 시험에는 출제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강약 조정을 하는 거야.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00점 맞으시거나 100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좀 살짝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재가치법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시고 근데 이제 당장 저는 출제될 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신고전파 투자 이론 이거요. 요것만 보시죠. 신고전파 투자 이론. 자, 이거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으신 조르겐슨의 자본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자본을 얼마나 증가시킬까 이건데 자본에 대한 사용자 비용, 유저 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도대체 뭐가 사용자 비용입니까? 첫 번째 줄 보세요. 유저 코스트 오브 캐피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을 사용할 때 비용 요거는 거기 옆에 다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걸로 하세요. 명목이자율에다가 빼기 요걸 먼저 써주세요. 이건 빼기를 뒤로 했는데 감가상각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PK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뭐야? 얘가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 그래서 명목이자율을 옆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율로 피셔 가설에 따라서 빼준 거 실질이자율로 했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풀어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얘 감가상각률이야. 그치? 우리가 자본재 같은 거 구입을 했는데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감가상각률 마모가 돼버리면 다시 그걸 메인테넌스 유지보수 해줘야 되잖아.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자, 얘랑 뭘 비교합니까? 하면 거기 얘랑 뭘 비교하냐면 VNPL, VNPK 요걸 비교하는 거지. 자본을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그에 따른 비용과 그에 따른 이득을 같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자, 당연히 느낌이 이게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편의가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의 기본 원리 한계잖아. 한계. 이것도 한계야. 자본재 하나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거 식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진다 한번 해볼게. 자, R이 하락시 실질 이자율 요거 I-파이가 R이야. 이해 가시죠? 요거에다 쓸까? 색깔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걸리는 대로 진하게 걸렸네. R이라고 할게요. R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VNPK라고 쓸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NPK보다 C가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본재를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니까 자본재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본재 증가가 바로 우리는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투자가 증가한다고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파 투자 이론 말고요. 우리는 도빈의 Q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도빈의 Q 이렇게.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자, 이거 뭐로 돼 있어? 이게 가치 판단, 밸류,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와 실물 자본의 요 공장이, 삼성의 공장이 폭파됐어. 뭐 붕괴됐어. 그럼 다시 그거 만드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걸 대체하는 비용과 같이 비교해서 이게 1보다 크면 투자가 증가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뭐 불확실성과 관련된 뭐 투자 옵션 모형 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우리 문제점 몇 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케인즈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의 변화는 소비에 아무런, 그치? 케인즈 소비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스몰 c의 y. 이자율은 여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소비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자율 탄력성이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4번은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미시경제 파트에 얘기하는 건데 피셔의 이기관 모형에서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모두 정상제야. 근데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의 평준화를 통해서 일부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평준화, 그 정도 보시고. 자, 5번은 넘기시고요. 6번 볼게요. 자,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소비는 오로지 타인의 소비에 의해서만, 아니요, 자기 자신의 소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상대소득가설 그냥 넘어갈게요. 상대소득가설. 상대소득이라는 게 뭐라고요? 상대가 과거의 나, 씀씀이 이거 습관이죠. 과거의 나의 소비 행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또래 집단. 내가 어울리는 거기 보시면 동료 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래 집단의 소비. 네,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자, 다음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기업들의 광고, 홍보에 의해서 민간 소비가 영향받는 거. 아니요, 이거는 전시효과라는 건 뭐야? 광고 이런 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또래 집단에 의해서 나타내는 게 전시효과. 이렇게 되고요. 과거의 나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이게 톱니효과. 씀씀이가 휙휙휙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8번. 항상소득가설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소비가 항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임시소비라든가 임시소득 이거는 5차 항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소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임시소득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뭐 운에 따라서 잠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얘는 평균적으로 다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어떤 결론을 이렇게 되냐면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씩 나와 있는데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항상소득에 거기 보시면 K 해서 일정한 비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그래요. 일시적인 세율 인하 이거는 항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세율 인상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11번. 자,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중년층 인구 비중이 상승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나이가 있을 때 중년층이 약간 소득이 좀 더 이렇게 많습니다. 소비는 그냥 이렇게 평탄화되어 있다고 할게요. 소비. 원래 이제 모딜리아니가 이거 그릴 때는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년층일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소득이야, 소득. 소득이 가장 이렇게 크게 변한다는 거, 높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층일 때 이렇게 플러스 저축이 나타나고요. 제가 중년인가? 아니겠죠. 저는 아직 젊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노년층이나 아니면 청년층 이쪽은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2번 봅시다. 12번.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유동성 제약 밑줄 치세요. 그러면 현 시점의 세율 인하는 맞아요. 유동성 제약이라는 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입 제약이잖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의 세율 인하가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 타당하게 돼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함수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뭉뚱거려서 다양한 소비 이론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자, 투자 한번 볼게요. 21번 한번 보실까요? 자, 신고전환파 투자 모형에 따르면 감가상각률이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적정 자본량이 감소해야지. 자, 어떻게 됩니까? 유저 코스트는 VMPK 얘는 P 곱하기 V가 P지. 자본의 한계 생산 얘랑 유저 코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자본재 가격에다가 명목이자율에다 물가상승률 플러스 감가상각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비용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게 자본재를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 요거는 천천히 계산해야 돼요. 우리 기출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객관식 문제에서 풀어드렸는데 공무원 기출인데요. 자본의 여기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이거는 MPK가 뭐야? 50 마이너스 0.1K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해서 공식을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자본재 가격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10,000원 있습니다. 요거 자본재 가격은 10,000원. 요걸로 할까요? 얘가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은 5%. 얘가 5%야. I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플러스 5%. 얘 0.05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05를 쓸까요? 퍼센트지를 제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0.0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은 단위당 200원. 그러니까 요거 값이 200원 이렇게 된 거야. 곱하기. 자, 실질 이자율의 초기에는 10%에서 5% 하락했을 때 요게 실질 이자율이잖아요. 얘가 명목 이자율을 물가상승률로 나눠준 게 실질 이자율이야. 자, 그래서 요거 살짝 실질 이자율로 바꿔줄게요.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10%니까 0.1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구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네, 이거 쭉 해서 풀어보시면 K값이 뭐 425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요게 바뀐 거야. 요게 10%에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5%로 0.05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K값 어떻게 되니? 425에서 450이 됐다. 그럼 25만큼 증가했다.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뭐 계산하는 문제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한번 봅시다.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니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한계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한번 볼게요. 자,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면 자본재 시장의 구조와 관계없이, 자본재 구조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돼. 그러면 토빈의 Q값은 이렇게 밸류와 완전 경쟁에서는 이제 그 편입값 비용이 같아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1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뒤에 거는 뭐 따로 풀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랑 간평사 기출문제 다시 찾아보시면서
어떤 게 나왔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화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